길이와 시간에 관련된 변수, length하고 time하고 이제 관련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선속도입니다. linear velocity라고 합니다. 선속도는 그냥 우리가 속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속도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그래서 미터 퍼 세컨드라는 단위를 쓰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러한 속도 그리고 이 가속도의 개념을 활용하는 예를 보면 컨베이어 벨트, 자, 이걸 통해서 수화물을 이동하거나 부품을 이송할 때 이동되는 이러한 그 물체들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할 때 이 선속도 개념 필요하고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의 이동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파이프 내의 유체 이동.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최적 유량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때 우리가 선속도를 이용해서 최적 유량들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각종 차량, 항공기, 그 다음에 오량용 궤도 차량, 제설 장비, 컴퓨터 자료 기록 장치. 요거는 이제 예전에 그 HDD 디스크가 회전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였을 때 그 속도 이런 것 가속도가 중요한 거였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속력 개념과 그리고 속도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속력은 이거는 스칼라가 되겠고 속도는 요건 벡터가 되죠. 그리고 평균과 순간의 차이는 평균은 어떤 시간의 그 구간에서 속도가 어떻게 그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봄으로 해서 이제 평균 속력을 계산하는 거고, 순간 속력은 이 평균 속력에서 그 시간 구간을 아주 작게 0으로 가져가면 순간적인 그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속도, 이제 순간 속도, 여기서 속도가 되는 것은 앞에서는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물체에 대한 속도였고, 이것은 방향과 그리고 그 크기가 다 바뀌는 그러한 벡터로서의 우리 물체에 이동되는 속도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먼저 평균 속력. 여기는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average speed가 되고요. 그래서 속력이라는 말에는 영어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speed가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속력은 우리가 영어로 speed라고 정확하게 쓰고, 여기 속도는 이거는 veloc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자, 평균 속력 보면 average speed는 어떤 타임 구간, 시간의 구간분에 그 시간 동안 그 물체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움직인 거리, distance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단위는 당연히 시간분의 길이, 그러니까 거리가 되니까 미터가 되고요. US 단위에서는 뭐 피트, 그 다음에 마일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래서 SI 단위에서는 킬로미터 퍼 아워, 단위 시간당 몇 킬로미터로 이동했냐고, US 단위에서는 마일 퍼 아워에서 시간당 몇 마일을 움직였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이 타임을 우리가 0으로 보내주게 되면 이게 순간 속도, instantaneous speed가 됩니다. 요거는 특정한 어느 순간의 속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속력과 스피드와 그 속도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 이 예를 한번 볼게요. 어떤 차량의 위치를 추적해야 된다. 그러면 그 평균 속력만 알고서 그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까?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그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위치를 추적하려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순간에 그 차량이 어떤 순간 속력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즉 순간 속력과 진행 방향 이 두 가지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순간 속도가 되는 거죠. instantaneous velocity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instantaneous speed, actual speed at any given instant. 어떤 주어진 시간에서의 그 스피드를 나타내는 것이고, instantaneous velocity, 속도로 하면은 요거는 그 스피드하고 그
시간의 디렉션까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속력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크기만 갖는 스칼라가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 스칼라 물리량은 온도는 방향이 없죠. 그냥 높낮이만 있는 것이고, 볼륨도 마찬가지고요. 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속력까지 요것도 스칼라가 됩니다. 속도는 벡터량이고요. 요거는 크기 앤드 방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벡터 물리량은 힘은 크기와 방향이 있고, 모멘트도 이게 회전하는 힘인데, 요것도 모멘트가 이걸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이냐 하기 때문에 이게 방향이 있고요. 속도, 가속도, 요런 것들이 벡터량이라는 겁니다. 순간 속도, instantaneous velocity, 특정한 어느 순간에 대한 속도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순간에 대한 속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우리가 델타 t분의 델타 d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요거는 미분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즉 캘큘러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정한 시점에서의 어떤 미소 시간 델타 t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 미소 거리가 되는데, 이 미소 시간을 우리가 델타 t 이 부분을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미분의 정의가 돼서 v 속도는 ds dt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s는 여기서는 요거는 distance가 됩니다. 자, 요게 각 그 쓰이는 교과목마다 여기 나오는 변수 이름을 달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의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는 가속도입니다. 앞에 선을 붙인 것은 앞에서 리니어 벨로시티를 썼기 때문에 쓴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가속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리니어 앞에 있는 선을 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것은요, 그 속도가 시간에 대한 그 거리의 변화라고 하면, 이 가속도는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속도의 변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벡터가 됩니다. 자, 이러한 정의이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 이것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가속도가 0이 됩니다. 속도는 벡터량으로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의 여기 크기가 변하든지 또는 방향이 변하게 되면 가속도도 이게 유발됩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닌 가속도가 된다는 거죠. 자, 직선 운동에서 평균 가속도를 보면 평균 가속도는 어떤 시간 구간 분의 속도의 변화량, 그죠?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평균 가속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시간의 변화량을 0으로 가져가면 순간 가속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순간 가속도 instantaneous acceleration. 자, 여기 나오는 자, 순간 가속도와 평균 가속도의 차이는 앞에서 설명한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의 차이하고 비슷하고요. 순간 가속도는 움직이는 물체가 순간적으로 가지는 그 속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간적으로 가진다는 그 의미는 이게 바로 우리가 미분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속도를 v라고 하게 되면 이 여기 나오는 가속도, 순간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dv dt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순간 가속도, 그 다음에 여기 v는 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순간 가속도. 자,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 증가량 분의 그 다음에 속도의 그 변화량, 요걸 할 때 델타 t를 0으로 보내주면 요게 미분이 되고, 그게 a는 dv dt,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아래 예를 한번 봅시다. 원호를 따라서 일정한 속력으로, 자, 원호를 따라서 일정한 속력으로, 그 스피드는 같습니다. 근데 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계속 방향이 바뀝니다. 자, 벨로시티는
이게 벡터 양입니다. 그래서 이 매그니튜드 크기하고 방향을 가집니다. 따라서 매그니튜드나 디렉션, 크기나 방향에서 어떤 거든지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것은 가속도를 유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 자동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곤 있지만 이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가속도를 가지게 되는데 그 가속도가 바로 이 중심 쪽으로 향하는 normal acceleration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운동하고 있는 회전 운동하고 있는 경우에 일정한 스피드로 회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가속도가 유발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됐고요. 아마 물리 같은 데서 정확하게 그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속력, 스피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람이 걷는 그 속도는 속력이죠. 이건 방향 일정하다 보면 한 1.3m/s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100m 주자도 속력은 한 10.2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 플레이어가 서브할 때 넣는 그 속도가 우리가 이거는 시속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209km/h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 스포츠카 뭐 아주 탑 레벨의 빠른 차들이 한 시속 241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777 보잉 에어플레인이 약 한 893km/h 정도로 그렇게 날아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셔틀이 그 궤도에서의 스피드가 약 27,000km/h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태양이 이 지구가 여기 Earth가 태양 주위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의 그 궤도상에서의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29km/s입니다. 이걸 우리가 단위로 바꿔보면 29km가 되고요. per/s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초당 29km로 지구가 지금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당 29km입니다. 눈 딱 감았다가 뜨면 29km를 우리가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그만큼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경유에 대한 속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력가속도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가속도는 요거는 가속도가 이 중력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한 가속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손을 떠난 물체는 어떻게 될 건가? 그죠? 요거는 두 물체 사이에 만류 인력 때문에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만류 인력으로 인해서 가속도가 유발이 됩니다. 자, 만류 인력의 법칙은 이렇게 주죠. F는 G 곱하기 R 제곱분의 M1 곱하기 M2입니다. 두 물체 사이에 인력, 만류 인력은 이 G라는 만류 인력 상수 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 3승 per 킬로그램 세컨드 제곱, 이 그 상수를 각각의 질량들하고 곱하는 거죠. M1, M2. 요거는 왜냐면 두 물체 사이의 만류 인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R이라는 거는 두 물체 사이의 중심 거리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만류 인력 법칙에 의해서 두 물체가 서로 당기기 때문에 이 지구와 그 지구 표면에 있는 그 물체 사이에서 이러한 중력 가속도가 유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만류 인력 법칙을 지구 표면에서 물체와 지구 사이의 어떤 인력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물체에 나타나는 이제 웨이트, 무게가 되겠고요. 자, 이러한 인력이 이 지구에서의 그 중력 가속도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acceleration due to gravity 이렇게 이야기하고 small g, 소문자 g로 중력 가속도를 일단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나오는 M2를 요거를 Earth의 mass라고 하면요. 그리고 R을
지구 중심과 물체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이 만류 인력에서 나타나는 중력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G 곱하기 R 제곱분의 M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중력 가속도는 이 경도와 위도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지표면 가까운 곳에서는 공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냥 일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9.81 m/s 제곱으로 하고 다른 단위계에서는 32.2 ft/s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중력에 의한 자유 낙하 물체의 가속도, 속력, 거리 우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건물,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건물 위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큰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완벽하게 진공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무거운 쇠공과 깃털 있죠? 깃털을 같이 떨어뜨리면 정확하게 떨어질 때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일반 이러한 상황에서는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완벽한 진공상에서는 똑같이, 즉 질량에 상관없이 떨어지는, 낙하하는 시점은 동일해집니다. 자, 참고로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한번 자유 낙하 물체 가속도, 그리고 스피드, 그리고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간이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제목이 스피드, acceleration, 그리고 distance travel입니다. 자, 이 물체를 생각했을 때 이 물체는 지금 이 중력장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acceleration은 이거는 g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g는 이거는 constant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피드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가속도를 한번 우리가 적분해 주면 되죠. 그래서 v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여기에다가 시간 g로 우리가 시간 t로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g 상수에다가 적분하게 되면 이거는 gt 플러스 어떤 v 제로라는 요거는 적분 상수가 됩니다. 적분 상수라는 요런 게 생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시작하는 스피드를 여기서 0으로 놓으면요, 이건 이제 0의 값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이 v를 한 번 더 t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이거는 distance travel 되고요, d가 되고, 이거는 gt, t가 지금 변수가 되고 t에 대한 그 적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2분의 1 gt 제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미분하면 gt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적분상수 d0가 생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처음 그 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이동 거리를 제로라고 하면 이 부분도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acceleration이 이렇게 constant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스피드, 그리고 distance travel 이런 것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g에서 한번 적분한 스피드 v는 gt가 되고, 이걸 한 번 더 적분하면 이동 거리는 2분의 1 gt 제곱이 되는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력에 의한 가속도, 속도, 거리는 이와 같은 식에서 우리가 시간인 t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숫자들을 계산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v는 이거는 이제 1차식이기 때문에 직선, 즉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이게 2분의 1 gt 제곱이기 때문에 포물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포물선 형태로 증가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15초 만에 100km/h의 속력을 가지도록 가속된다. 자, 옆에 자동차가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차의 가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자, 가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 다음 30분, 즉 1800초 동안에는 100km/h의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제동을 걸어 10초 만에 차가 멈췄다.
자, 이 경우 차량이 이동한 total travel distance, 이동한 전체 거리와 그리고 평균 속력, average speed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차량이 이렇게 있고요. 이 차량이 이제 여기 타임 제로에서부터 출발을 쫙 한 다음에 자, 15초까지 0 스피드 제로에서 15초까지 시속 100km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제로 100이 거의 15세컨드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잡아서 1825초에는 스피드가 제로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이동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T가 되고 이게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자, 여기 스피드이기 때문에 S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total travel distance는 이 속력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의 면적을 계산하면 우리가 D total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평균 속력 SAVG는 이건 뭡니까? D total 나누기 여기 나오는 1825세컨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적분을 뭐 정식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다 기본적인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 관점에서 보면 자, 지금 여기는 한번 이동한 거리를 미분한 정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이것을 우리가 펑션 1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펑션 2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있는 펑션은 이게 ft입니다. 요거는 distance죠. 자, 요거는 한번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미분 데리버티브 하면은 요거는 우리가 st라고 합시다. 스피드라고 이렇게 합시다. 자, 요거면 이거는 스피드가 돼요. 자, 근데 스피드가 보면 자, 여기서는 일정하고 여기 직선 구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직선 구간이라고 합시다. 시간 t가 있고 이게 스피드가 이건데 이게 직선 구간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특정한 시간 t 스타에서 이 S 그래프를 봤을 때 여기 t 스타 점까지의 이 스피드의 아래의 면적 자, 요거를 계산하면 요거는 뭐냐면은 바로 여기 이동 거리에서의 특정한 시간 t 스타까지의 자, 요게 뭐냐면 이 적분한 이 구간은 이 적분한 이 면적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f 함수에서 뭐가 되냐면 이때 이 t 스타에서의 이 함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쭉 다 우리가 구간을 나눠가면서 t 스타를 바꿔가면서 해보면 여기서는 s 그래프가 여기서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 f 그래프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포물선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t 스타에서의 이 함수값 이게 바로 이 면적하고 동일한 값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 이동 거리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S를 적분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들을 각각 적분을 해봅시다. 나오는 것이 지금 선형적으로 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적분까지는 필요 없고 캘큘러스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알제브라 정도의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 토탈 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삼각형 부분을 D1, 이걸 D2, 이걸 D3라고 하면 D 토탈은 D1 플러스 D2 플러스 D3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면요. D1 구간은 삼각형 넓이입니다. 삼각형은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2분의 1 돼 있고요. 밑에가 15세컨드가 되고 높이는 이게 100km/h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미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세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킬로미터 아워를 자 1아워는 3600초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킬로미터도 우리가 미터로 바꿔줍니다. 1km는 1000m이기 때문에 여기 킬로미터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세컨드 없어져요. 남는 건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여기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3600분의 1 해주면 여기 넓이가 초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208.3 여기 미터가 이렇게 계산되고요.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자 밑에 이 시간축에서가 1800세컨드가 되고요. 여기 높이가 여기 100km per hour가 되고요. 자 단위를 우리가 미터하고 그리고 세컨드로 다 바꿔주면 이거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이게 5만 미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D3는 삼각형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2분의 1 여기가 10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100km per hour이기 때문에 요거 미터로 우리가 환산해 주면 138.9 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움직인 전체 거리 D 토탈은 이 세 개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5만 347.2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평균 속력은 우리가 뭐 S average라고 생각하면 되죠. S average. 요거는 total distance 나누기 시간 1825 해주면 27.58 m per sec가 되고요. 요거를 우리가 킬로미터하고 아워로 바꿔주면 약 99.3 정도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 스피드의 변화가 이 직선이 아니라 선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어떤 함수꼴로 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함수를 여러분들이 적분해주면 토탈 디스턴스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주제가 최적 유량입니다. 볼륨 플로우 레이트가 되겠어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얼마나 흐르는 그 유체의 볼륨이 단위 시간당 흘렀느냐 그거를 보는 겁니다. 최적 유량 볼륨 플로우 레이트. 그래서 단위 시간당 특정 지점을 통과하는 물질의 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볼륨 플로우 레이트를 쓸 때 우리가 Q라는 대문자 Q로 이렇게 쓰게 되고요. 요거는 시간당 얼마나 특정한 지점에 볼륨을 흘러갔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볼륨 플로우 레이트가 필요한 그 경우들을 보면요. 어떤 유체의 양을 검침할 때입니다. 보면 물이나 가스의 양을 검침할 때 또는 연료의 소비량을 산출한다. 이건 뭐냐면 자동차가 어떠한 그 속도로 달리고 있고 그 자동차의 연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할 때 그러한 정보가 있으면 그러면 그 자동차가 소비하는 그 연료의 그 부피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또한 엔진의 냉각 시스템 설계, 즉 어떤 엔진에서 시간당 얼마 정도의 열이 발산되고 있을 때 그 발산된 열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필요한 냉각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들을 계산할 때 이 볼륨 플로우 레이트를 계산하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이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 단위는 시간당 볼륨이기 때문에 미터 삼승 퍼 세컨드 이러한 형태의 그 단위를 가지게 됐고요. 이거는 뭐 다른 어떤 쓰는 그 유닛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식 8.11이 보면 이겁니다. 위에 나오는 최적 유량 한번 적어보면 여기 나오는 최적 유량은 바로 부피 나누기 시간이다. 이게 식 8.11이고요. 자, 여기서 기본 차원인 부피가 길이의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사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더 쉽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 체력 유량 Q는 여기서 부피라는 건요
결국 부피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 어떠한 지점을 통과할 때 그 유체 양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동일한 단면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지나가는 양을 본다고 하면요. 자, 여기 볼륨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볼륨은 여기 나오는 길이죠. 길이,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단면적으로 살 수 있죠. 단면적.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부피가 길이 곱하기 단면적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부피 나누기 시간이죠. 시간으로 나눠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냐면 단면적은 시간에 따라서 지금 변하지 않는 거고 길이 나누기 시간 요건 우리가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속도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이 파이프 안을 지나는 유체의 속도들은요. 이게 약간 이러한 형태를 띱니다. 약간 이러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우리가 V 에버리지로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단면을 기준으로 이 평균화된 그러한 속도를 생각해요. 그래서 길이 나누기 시간 요걸 가지고 우리가 V average 즉 평균 속도라고 하고 곱하기 여기 나오는 단면적 이렇게 해주면 이게 뭐다? Q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최적 유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 유량을 계산할 때 실제로 지나간 볼륨들을 다 우리가 그 측정하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어디 통에 담고 그 시간 동안 얼마의 양이 통에 담기는가 나누기 시간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볼륨을 측정하는 것 대신 이 유동의 그 속도를 측정을 하고요. 그 속도 측정한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어떤 평균 속도로 환산을 하고 거기다가 이 유동이 발생하는 단면적 요거를 곱해주면 최적 유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적 유량 계산할 때는 이제 이 식을 이용을 합니다. 정의는 부피 나누기 시간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최적 유량을 측정하거나 계산해야 될 때는 이 식을 쓰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속도, 평균 속도 곱하기 유동의 단면적. 그래서 유체의 평균 속도와 그리고 유동이 흐르고 있는 단면적을 측정한 다음에 우리가 최적 유량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8.4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배관계에서 직경이 0.6인 원형 단면을 흐르는 물의 평균 속도는 5m/s이다. 이 배관계에서 물의 최적 유량 볼륨 클로레이트는 얼마가 되겠는가? 그 최적 유량을 자, 이러한 단위계로 한번 나타내 보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이 배관계에서 정상 유동일 경우에 직경이 0.3인 원형 단면에서 물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처음 들어오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우리가 직경을 Q인이라고 하면요. 이게 600mm이기 때문에 0.6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가는 부분에서의 단면적은 지름이 3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Qout이라고 하면 이거는 0.3m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는 그 최적 유량을 Q인이라고 하고요. 나가는 것을 우리가 Qout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Q인 한번 얼마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Q인은 속도가 5m/s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면적, 요게 이제 V average가 되는 거고, 요건 뭐게 됩니까? 요거는 에어리아가 되는 거죠. 자, 에어리아 인입니다.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D 제곱이죠. 4분의 파이 곱하기 0.6m의 제곱하면은 요게 1.414 미터 삼승 퍼 세컨드가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리터로 나타내면 자, 1000리터가 1미터 삼승입니다. 요게 요 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다가 1000을 곱해주고 요걸 리터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Q인은 1414 리터 퍼 세컨드가 됩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볼륨 플로우 레이트를 계산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자, 정상 상태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면 물이 들어온 양이 나가는 양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 시 단면을 흐르는 물의 최적 유량은 일정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요. 자, 여기서의 평균 속도, 자, 여기는 5m/s가 되는데 여기서는 나갈 때 이 속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나 이쪽에서나 또는 이쪽에서 전부 다 여기 Q인과 Qout이 다 같아야 된다는 거죠. 체력 유량이 일정한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Q인이 1.414m/s 제곱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V out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V out. 그 다음에 여기서는 A out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average speed V out은 여기 A out을 곱해주면 됩니다. A out은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분의 파이 곱하기 D 제곱인데 여기서 지름이 이제 0.3m입니다. 그래서 0.3m의 제곱 계산해서 이거 계산해서 이쪽으로 나눠주면 스피드는 얼마가 되냐면 20m/s가 됩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면, 자, Q인 직경이 0.6인 Q인 쪽에서 그 인내 쪽에서 입력 쪽에서 평균 속도가 5 정도였는데요. 직경이 0.3인 경우에 평균 속도는 20m/s가 됩니다. 자, 직경이 2분의 1로 반으로 됐어요. 반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면적이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경에, 즉 4분의 1이, 자, 4분의, 여기서 직경은 2분의 1 줄었지만 2분의 1이 됐지만 속도는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곱이 되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이 5m/s의 4배가 되는 20m/s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형 단면의 직경을 이렇게 600에서 300mm로 반을 줄이게 되면요, 좁아진 그 단면에서 물의 평균 속도는 2배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4배가 증가된다는 거 여러분들을 잘 기억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오는 에어리어가 계산될 때 그 직경의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고, 이처럼 이 최적 유량 관련해 가지고 들어오는 속도 또는 단면적의 크기,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러한 어떤 단순한 거긴 하지만 이 최적 유량이 일정하다는 걸 가지고 단면적이 바뀔 때 속도가 어떻게 변한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5절을 마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6절입니다. 각운동, angular motion.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은 linear motion, 선운동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 나오는 angular motion, 회전 운동이죠. 각운동.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angular velocity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각속도. angular velocity. 각운동, angular 또는 회전운동, rotational motion을 적용한 어떤 공학적인 예를 한번 보면요. 축, 바퀴, 기어, 드릴, 풀리, 송풍기, 펌프, 임펠러, 헬리콥터 날개, 하드디스크, CD 드라이브, DVD 드라이브, 이런 모든 회전체들이 다 각운동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 각운동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속도가 여기 나오는 각속도, angular velocity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각속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각속력, average angular speed입니다. 요거는 시간 변화량 분의, 즉 델타 세타, 얼마나 회전을 했느냐, 즉 회전 관련되는 변이. 자, 회전이니까 중요한 건 뭐겠어요?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메가는 델타 T분의 델타 세타가 됩니다. 우리가 그 주파수,
진동수에서 오메가를 배운 게 있었어요. 그죠? 오메가는 2파 F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른 적이 있었어요. 어떤 그 스프링 질량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에서 스프링 질량이 각각이 그 K가 스프링 계수가 되고 M이 질량이 됐을 때, 질량의 그 크기였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오메가 제곱은 N분의 K가 있었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오메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angular frequency라고 합니다. 각 진동수 또는 뭐 각 주파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오메가는 우리가 이 시간 변화량분의 그 회전 각도, 즉 회전 변이 각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단위가 같은 단위 있습니다. 라디안 퍼 세컨드를 쓰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동하는 측면에서 나오는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angular frequency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회전 운동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angular speed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혼용되어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어떤 주파수 프리퀀시와 관련되는 거다, 아니면 이거는 진짜 뭔가가 회전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운동을 보는 것이다에 따라서 우리가 오메가가 그렇게 용어들이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회전은 운동하고 있을 때 단위 시간 분의 그 회전한 변이 각도를 계산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angular speed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단위는 설명한 것처럼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요거는 초당 얼마의 라디안으로 회전했느냐를 보는 것이고, 또 여기 각속도 중에서는 RPM이라는 것들을 많이 씁니다. 요건 뭐냐면 revolution per minute입니다. 그래서 분당 몇 번 회전하느냐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 revolution은 한 번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파이라는 것이 한 바퀴 돌았을 때 각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각속도를 이렇게 라디안 퍼 세컨드로 어떻게 바꾸느냐, 각속도가 angular velocity가 1600 rpm으로 된 것을 라디안 퍼 세컨드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1600 rpm이니까 그대로 씁니다. 1600 곱하기 rpm이니까 revolutions per minute 되는 것이고, 요거를 우리가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으면 1 라디안이 2파이 라디 1 레볼루션이 2파이 라디안이기 때문에 쓸 때 우리가 1 레볼루션 분의 2파이 라디안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여기 있는 레볼루션하고 레볼루션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 미니트를 또 세컨드로 보내려면 지금 여기에 분모의 미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60세컨드 분의 1미닛이라는 거를 쓰게 되면 요건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렇게 미니트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600 곱하기 2파이 나누기 60세컨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면 약 167.5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요, 여기 보면 약 100 정도가 준 거랑 맞죠? 여기 1600에서 약 167 정도 됐으니까 약 수치로 보면 한 100분의 1배가 정도 됐잖아요. 여기 한 10으로 나누는 정도 됐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1rpm은 대략적으로 1rpm은 요거는 1rpm은 1 revolution per minute이기 때문에 2파이 나누기 60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적어보면 1rpm은 요거는 1 revolution이니까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것이고요. 나누기 60 세컨드가 됩니다. 따라서 60분의 2파이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되고, 요거 2로 약분하게 되면 30분의 파이. 근데 파이가 3.14 정도 되니까 대략 3이라고 생각하면 10분의 1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됩니다. 그래서 1 rpm이 대략 10분의 1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되기 때문에 1600 rpm은 대략적으로 160 라디안 퍼 세컨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회전체의 각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코미터나 스트로보스코프라는 것들을 사용해서 그 각속도를 측정을 하고요. 회전체의 회전속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치과형 드릴은 지금 40만 RPM, 초당 40만 번 정도를 회전합니다. 그만큼 빨리 드릴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치아와 같은 것들을, 단단한 것들을 우리가 갈아낼 수가 있고요.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여러분들 보면 대부분 이 7200 RPM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그 SATA 드라이브를 여러분들 그 스펙을 보면 7200 RPM으로 회전하고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빠른 것들은 뭐 여기보다 1000 RPM 또는 15000 RPM 그렇게 도는 특별한 사양의 하드디스크들이 있습니다. 지구는 24시간 만에 한 번 자전한다. 그래서 시간당 15도 또는 매 4분당 1도 정도 회전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각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앵귤러 모션, 지금 회전 운동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병진과 회전 운동이 함께 일어나는 물체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러한 그 디스크 같은 것들이요, 실린더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쭉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미끄러운 점이 없다고 하면 이게 회전하면 이 화살표 방향으로 그 직선 운동, 즉 병진 운동도 함께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함께 일어나는 물체. 자, 여기에서는 병진 운동이 관련되는 거는 선속도, 리니어 속도가 되는 거고, 회전 운동은 이게 각속도하고 어떤 그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진과 회전 운동이 함께 일어난 물체에서는요, 어떤 선속도와 각속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자, 자동차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돌면서 진행한다는 거예요. 미끄러지면 이 관계가 안 돼요. 근데 미끄러지지 않고 돌면서 진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선변이는 이 지표면에 수평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고, 각변이는 이제 회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일부분을 따와서 이렇게 옆으로 높여놨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치고요. 그러면 회전하는 동안 이게 쭉 회전을 하게 되면 이 바깥 둘레가 이 지표면하고 닿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라인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이게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R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델타 세타만큼 회전하게 되면 이 지표면하고 이 여기 나오는 이 바퀴하고 닿는 그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이 돼요. 자, 요 각도가 델타 세타가 되면 이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호의 길이는 R 델타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병진 운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있죠? 반지름이 R이고 중간이 이렇게 델타 세타 라디안일 때, 각도일 때 이 호의 길이는 델타 S가 된다는 거. 그래서 델타 S는 R 델타 세타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양변을, 이게 시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양변을 델타 T로 나눠주게 되면 R은 반지름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S 이꼴 R 델타 T분의 델타 세타가 됩니다. 자, 델타 S 나누기 델타 T, 요거는 선속도가 되기 때문에 V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나오는 델타 세타 나누기 델타 T가 되는 건 요거는 회전 운동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회전 관련되는 각속도가 되는 거죠. 그게 오메가가 되죠. 그래서 V는 R 오메가라는 이러한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함께 일어나는 경우에 나타나는 그 관계가 선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여기 회전 속도다, 각속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퀴가 큰 것이 동일한 그 각속도로 회전하고 있으면 병진 속도가 훨씬 더 크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1000 RPM으로 속도로 회전하는 축의 중심 회전으로부터 0.1m 떨어진 위치에 서 있는 한 점의 선속도는 이렇게 물어봤죠. 선속도 V는 여기 나오는 R, 이게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곱하면 0.1m, 그 다음에 그 여기 나오는 1000 RPM은 약 그거의 10분의
그 10 나눠주면 그게 라디안 퍼 세컨드 정도 되니까 약 104.7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됩니다. 두 개 곱하면 자 미터 퍼 세컨드 되죠. 이 라디안은 각도를 나타낼 때만 표시를 하고 이거는 유니트를 있습니다. 그래서 이 V라는 거는 병진 속도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라디안 굳이 적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0.47 미터 퍼 세컨드가 됩니다. 다음 예제 8.5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100km per hour로 달리고 있을 때, 자, 여기가 요거는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건 요거는 이제 병진 속도 말하는 거죠. 선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V가 이게 100km per hour일 때 반경 R이 30cm니까 0.3m입니다. 이 바퀴의 각속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미끄럼이 없는 경우에 그 선속도하고 각속도의 관계가 V는 R 곱하기 오메가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오메가는 R분의 V가 됩니다. 자, R은 0.3이고, 자, 지금 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위에 있는 속도를 우리가 이 세컨드로 표현할 수 있도록 미터를,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hour를 또 세컨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주어진 것은 100km per hour이기 때문에 요거를 3600S분의 1H 해가지고 요거를 H를 세컨드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킬로미터를 또 미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1km 분의 1000m 해가지고 계산을 쭉 합니다. 그럼 계산하면 남는 건 어떻게 돼요? 킬로미터 없어지고 여기 H 없어지고 그 다음에 미터하고 여기 있는 미터 없어지고 남는 거는 자 실제로 남는 거는 92.6 그 다음에 per s만 남는데 요게 우리가 따지고 있는 요게 오메가가 요게 앵글에 대한 거잖아요. 앵귤라 모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때 여기 라디안을 붙여줍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게 각도와 관련되는 각속도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RPM으로 곱해주면 RPM으로 나타내면 약 884 RPM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참고로 보면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죠. 여기 오메가는 여기서 오메가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앵귤라 요거는 프리퀀시라고 이야기했죠. 각 주파수, 각 진동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 그래서 F는 2파이 분의 오메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RPM은 뭡니까? 이게 분당 회전수죠. 분당 회전수기 때문에 초당 그 진동수에다가 60을 곱해주면 이게 프리퀀시를 RPM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ngular Acceleration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표현할 때 Angular 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cceleration 각속도입니다. 그래서 각속도가 됩니다. 자, Angular Acceleration은 이 각속도 Angular Velocity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위해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각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평균 각 가속도 Average Angular Acceleration을 보면 어떤 시간의 변화량 분의 각 속도의 변화량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각 가속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벡터량이 되겠고요. 각 속도에다가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기 때문에 라디안 퍼 세컨드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순간 각 가속도 instantaneous angular acceleration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average에서 델타 t를 우리가 0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델타 t가 0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요거는 알파는 d 오메가 dt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각 가속도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알파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는 d 오메가 dt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8.6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터의 축이 정지한 상태에서 1600rpm으로 회전하는데 5초가 걸렸다.
각 가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회전축의 각 가속도는 얼마인가 물어보는 거죠. 자, 앞에서 여기 알파는 이게 d 오메가 dt가 되죠. 또는 이것을 우리가 델타 오메가 델타 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터축이 정지한 상태에서 자, 이 속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5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자, 최종 각속도를 우리가 한번 라디안 퍼 세컨드로 한번 환산해 봅시다. 그러면 자, 1600 RPM이기 때문에 1600 레볼루션 퍼 미닛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라디안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1 레볼루션은 자, 이거 없어지고요. 2파이 라디안이 되고 또 이 미닛은 1미닛은 60세컨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없어지고요. 그러면 남는 것은 1600 곱하기 2파이 나누기 60이 되죠.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각속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평균 각 가속도를 구합니다. 평균 각 가속도는 우리가 이것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알파 에버리지는 델타 t입니다. 자, 최종이 5초가 걸렸고 시작은 0초에서부터 시작했죠. 이게 시간의 변화량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각속도의 변화량은 0에서부터 167.5까지 왔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 라디안 있고 여기 S가 두 개 있으니까 167.5 나누기 5 하면 33.5 라디안 퍼 세컨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평균 각 가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한 내용들을 보면 이 챕터에서는요, 모든 매개 변수가 시간과 관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엔드 또 길이 단위 그런 것들로만 정의되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챕터를 여러분들 서머리 하겠습니다. 공학에서 기본 차원의 하나인 시간에 대한 개념과 공학에서 시간의 역할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요. 물질의 유동에서 뿐만 아니라 속도, 가속도, 교통량의 계산에서도 시간이 담당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진동수, 프리퀀시, 그 다음에 피리어드 같은 정확한 그 의미를 기억을 해야 되겠고,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는 기계와 전기 시스템의 예를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진동수 주기를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평균 속도, 순간 속도 차이를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에 대한 경우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의를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학에서 이 최적유량, 볼륨 플로우 레이트의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되겠고요. 회전운동, 앵귤러 모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좀 더 익숙해져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병진운동과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 이해해야 되고, 또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이 이제 연관되는 경우들 있죠. 미끄러지지 않고 회전하는 경우, 그런 것에서 그 관계들을 정확히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속도, 앵귤러 벨로시티와 앵귤러 액셀러레이션의 정의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 시간에 대한 개념들을 공학적으로 이제 연관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파악하게 되면 더 폭넓은 공학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8 부분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